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PPT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오늘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문자를 드린 바대로 전문가 콜라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마 작년에는 제가 콜라보를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콜라보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인문 논술의 김응서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창 원서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논술을 저희들이 미리 시작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이제 좀 시작 안 하신 경우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좀 결정하시는 계기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제 여기 뭐 저 문자로 안내가 나갔던 것처럼 이제 대치동 A 프로 그다음에 이제 그 대치가 안구 일산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도 논술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골고루 여러 곳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 그런 지역적인 차이도 조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개인들이 어떻게 논술 준비를 하냐 여부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곳에서 또 논술을 또 어느 정도 비중을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입장을 조금 시켜드리고요. 김 선생님 그 화면을 직접 공유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지금 제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어서 네, 그대로 잠시 입장 좀 시켜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를 하면 보이네요. 오디오 제가 풀어드려야 되는구나. 오디오 풀어드렸고요. 네, 이제 나오네요. 네, 계속 채팅방에 쓰고 있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도 카메라 좀 켜나요? 아, 잠시만요. 네, 네, 켜졌네요. 네,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넘겨받았고요. 저는 이제 김현 선생님께서 좀 잘 설명해 주신 인문논술 수업 진행하고 있는 강사 김웅서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그 김현 선생님께서 같이 이제 기회를 주셔서 작년에는 이제 인문논술 설명회를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올해는 이제 처음 이렇게 좀 만나 뵙고 인문논술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좀 얻은 것 같아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김현 선생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현역들 같은 경우에는 1학기 기말고사도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이 돼서 이제 남은 후반기를 하반기를 어떻게 좀 입시를 잘 보낼 수 있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논술 전형을 할까 말까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제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고민들 때문에 한번 정보를 얻고자 한번 그 참여를 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미 인문논술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내용들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알고 계신 내용들 중에서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좀 판단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일단 정확하게 논술 그 대학 입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논술 전형이라는 것이 어떤 시험이고 이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유의 깊게 보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그 수식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잠시만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논술 전형 관련돼서 그 가장 망설이시는 부분들 중에서 경쟁률이랑 뭐
아무래도 내신 반영 비율,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논술을 여전히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돼서 간단하게, 알고 계신 부분이랑 실제 이제 수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다는 부분들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 논술 전형을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가장 망설이는 부분이 높은 경쟁률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대부분 이제 다른 수시 전형들에 비해서 논술 전형이 갖고 있는 경쟁률이 너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과연 저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거는 운이지 실력으로 검증되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운이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다.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 수치상으로 보이는 경쟁률이 꼭 그렇게 압도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학교 자료를 통해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공개한 입시 자료입니다. 성균관대학교가 매년 입시 결과를 발표하는 건 아니고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입시 결과를 좀 발표를 하는데 2020년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입시가 끝난 다음에 수시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보시면 지금 가장 이제 옅은색 경쟁률이 거의 100대 1에 가깝죠. 93.7대 1이라는 거는 거의 논술 전형에서도 가장 높은 경쟁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만 보면 이제 학생들이 아,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다. 내가 아무리 논술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쟁률을 뚫지 못할 것이다라는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약간 옅은 핑크색 경쟁률, 즉 응시 경쟁률이라고 나와 있는 수치를 보시면 46.8대 1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처음 지원 경쟁률보다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사라진 상황이죠. 이 응시 경쟁률은 성균관대학교가 요구하고 있는 최저 기준이 3합 6이죠. 그러니까 그 9월 둘째 주 수시 원서 때, 아, 내가 3합 6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조금 노력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학생들이 이제 9월 둘째 주 수시 원서를 쓸 때 성대를 지원을 하겠죠. 그 경쟁률을 말해요. 그 이제 지원 경쟁률이 46.8대 1로 떨어진다는 의미는 이제 수능이 끝나고 그 다음 날 성균관대가 이제 논술 전형을 실시를 하는데 그때 시험장을 채운 학생들끼리의 경쟁률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거의 절반 가까이 50% 이상이 성대가 요구하고 있는 3합6이라는 최저 주권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 보면 가장 붉은색으로 30.8대 1이라는 숫자도 보이실 거예요. 그게 이제 지표에는 실질 경쟁률이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는데 현장을 채우고 있었던 학생들 중에서도 최저를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3합6이 아슬아슬하다. 한 문제만 조금 더 맞으면 최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시험은 보겠다라고 이제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내가 최저는 정확하게 안 됐지만 다음 날이나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 한번 실전 경험을 쌓겠다라는 목적으로 현장을 채운 학생들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논술 준비만 꾸준히 하고, 또 3합6이라는 성대가 요구한 최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30대 1이라는 처음에 이제 거의 100대 1이 육박했었던 경쟁률이 30대 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이제 30대 1이라는 경쟁률도 또 다소 높게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0대 1이라는 경쟁률에 어느 정도 또 허수가 포함된 이유는 뭐냐면, 성균관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3합6은 이제 올해 기준으로 이제 고대가 훨씬 더 높은 최저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3합6이 이제 가장 높은 최저는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3합6이 가장 높은 최저 기준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성균관대학교 3합6의 최저 조건을 맞춘 친구들 중에서는 논술 준비를 꾸준히 하지 않고 정시 준비만 했었던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3합6이라는 최저 조건을 맞추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특히 재수생들이 많겠죠. 그런 친구들은 논술 준비를 하지 않고 정시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시 6장 카드를 그냥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뭐 어차피 수시 6장 남는 카드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냥 논술 카드로 한번 써보겠다 하고서 그냥 위에서부터 학교를 쭉 이제 지원을 한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3합6이라는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경쟁력은 있지만 논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성대가 요구하고 있는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완성도 있게 풀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자, 그런 친구들도 30.8이라는 또 최저 그 경쟁률 숫자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논술 준비도 꾸준히 하고 성대의 최저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친구들끼리의 마지막 유의미한 경쟁률은 한 15대 1 안쪽으로 봐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만약에 성대 최저 경쟁률이 실질적으로 한 15대 1로 수렴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수시 전형들과 비교해 봐서도 논술 전형 경쟁률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높다는 부분은 아닌 게 좀 판단이 되실 거예요. 자, 옆에 자료를 보시면 이제 계열별로 최저 충족 비율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이제 인문사회 계열은 최저를 충족하는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죠. 이제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학생들이 최저를 충족하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이제 현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무래도 정시 위주의 공부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예상하는 것보다 좀 최저를 맞추는 비중이 많이 떨어지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경영학과가 최저를 만족시키는 비율이 30.9%인데 글로벌 경제학이 최저를 충족시키는 비율이 38.3%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모순적인 게 뭐냐면 글로벌 경제학이 경영학보다 최저 기준이 한 단계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학은 3합 6이고 글로벌 경제학은 3합 5예요. 오히려 한 단계가 높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학과보다 글로벌 경제학이 최저를 충족하는 비율이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 경쟁력이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최저를 높게 잡아서 경쟁률의 부담을 떨어뜨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최저를 높은 전공을 선택해서 경쟁률의 부담을 줄이는 선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학생들은 논술 준비를 꾸준히 했다면 정말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논술 준비를 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이런 선택은 거의 무의미한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경쟁률에 큰 부담을 가지실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최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되시면 거기에 맞게끔 효과적으로 수시 원서에서 논술 카드를 활용하시는 게 현명하신 좀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선 이제 서강대 입시 자료인데요. 이제 서강대도 비슷한 패턴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옆에 이제 인문 자연 계열 또 자연 계열 나오는데 지금 서강대는 이제 2023년 기준으로는 3합 6이라는 최저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3합 7로 최저 기준이 한 단계 내려가기는 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최초 경쟁률, 즉 이제 응시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1대 1이었는데 최종 경쟁률 즉 최저를 충족시킨 학생들끼리의 경쟁률은 20.1이에요. 이건 거의 처음보다 4분의 1만 살아남죠. 여기에서도 또 심지어는 그 허수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 서강대도 마지막 의미 있는 경쟁률은 10대에서 15대 1 안쪽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지금 3합 6이라는 최저 조건을 갖고 있는 성대랑 서강대 자료를 보셨는데 두 학교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수치상으로 들어가는 경쟁률이 압도되셔서 아예 처음부터 논술 전형이라는 카드를 좀 배제하시기보다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정시 준비를 꾸준히 잘해서 남은 기간 동안 또 충분히 이제 꼼꼼하게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논술 카드로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3학육이라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2합5, 2합4. 혹시 뭐 이런 대학들은 최저를 만족시키는 비율이 조금 높지 않을까? 뭐 3합6보다는 조금 높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게 평균으로 보면 최저를 만족시키는 비율이 40%를 넘는 대학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실전에서 학생들이 최저를 만족시키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왜냐하면 논술 전형은 대부분 상향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이 내가 안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저 조건을 가진 학교들도 고려를 하지만 어느 정도 상향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현 단계에서 그 9월 뭐 6모든 9모든 그 수준에서 맞출 수 있는 대학들보다는 한 단계 좀 위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최저를 만족시키는 비중이 그렇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그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논술 전형이 어떻게 보면 수시의 복마전 같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교육부에서 각 대학별로 논술 전형을 폐지 또는 축소하라고 이제 권고를 많이 한 시절이 있었었죠. 그게 한 몇 년 전인데 지금 이제 보시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대학들은 좀 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몇 년 전서부터 꾸준하게 이제 논술 전형을 새롭게 실시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이제 고려대학교가 논술 전형을 새롭게 부활을 했습니다. 거의 한 7년 만에 부활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고려대가 논술 전형을 부활했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들 입장에서는 좋은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입시 전형을 굉장히 원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논술 전형이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좀 선발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전형이기 때문에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일수록 논술 전형을 조금 더 고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년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 지금 현재 나온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는 한 네 군데의 대학이 또 논술 전형을 추가적으로 신설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는 국민대학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2026년 내년 기준이 되겠죠. 내년 기준으로는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들 중에 논술 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울대만 논술 전형을 실시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서울대 이하 거의 모든 대학들은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한다고 보셔도 돼요. 서울대도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논술 전형을 부활한다는 얘기가 뭐 언론 보도나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학교 측에서는 명확하게 뭐 부활한다는 그 입장 발표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좀 학교들의 이런 흐름을 고려했을 때는 서울대도 어떻게 보면 논술 전형을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 시점에서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들은 좀 자기가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을 원하는데 논술 전형이 거기에 굉장히 부합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아마 고려대가 그동안 자기가 논술 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 연세대가 논술 전형을 통해서 좋은 학생들을 데려가는 부분들을 굉장히 눈여겨봤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부활할 가능성이 크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또 수시 전형에서 우리 아이가 최저 기준을 다양하게 좀 고려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의 문이 넓어졌다는 점에서도 논술 전형이 또 하나 이제 좋은 카드로서의 또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최저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현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내신 위주의 좀 공부를 주로 해왔기 때문에 정시 준비가 많이 안 된 친구들이 많죠. 특히나 이제 갈수록 재수생들이 많이 누적되어 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 이제 현역 친구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려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이제 수시는 현역을 위한 제도가 되어버린 경향이 크고 정시는 재수생들에게 조금 유리한 측면들이 있어서 이제 논술전도 수시 전형이기 때문에 현역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문턱을 조금 낮춰준다는 차원에서 거의 대부분 대학들이 최저 기준을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지금 자, 화면에서 보시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대학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다 최저 기준을 낮춘 대학들이에요. 성균관대학도 보면 몇 년 전 3합6의 기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성균관대학교가 요구했었던 3합6은 영어는 무조건 2합 안쪽으로 들어왔어야 되는 거고, 그럼 영어는 무조건 1등급 아니면 2등급이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탐구를 이제 선택하는 경우에는 평균을 요구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성균관대는 거의 전 과목을 다 보겠다는 이제 기준을 요구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영어 그 조건도 이제 폐지를 해버렸고 탐구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국탐탐 또는 뭐 영탐탐 이렇게도 3합6을 맞출 수 있는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과 학생들에게는 성균관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그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또 현역 친구들도 수시 전형에서 현균관대를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고요. 서강대 3합6에서 3합7로 내려갔고요. 홍대도 3합6에서 3합7, 3합8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2합5 라인에 가장 많은 대학들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사실 2합5에 있는 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합6을 최저 기준으로 갖고 있는 대학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한두 단계씩 최저를 많이 낮춰주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최저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 대학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카톨릭대, 어, 뭐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한양대 최저를 하나도 이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보면 한양대가 최저를 이제 신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까지 이제 한양대가 최저가 없는 학교였어서 논술 전형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학교였는데 거의 한 200대, 300대 가까이 이제 경쟁률이 나타났었죠. 근데 아마 내년에 최저가 이제 3합7로 요구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논술 전형을 꾸준하게 준비했던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없고 경쟁률이 높으면 오히려 논술 준비를 좀 꾸준히 했었던 친구들한테는 더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경쟁률이 높으면 변수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의 선택지도 높아지고 또 경쟁률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2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미리미리 좀 논술 준비를 하겠다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고려대가 논술 전형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좀 들리는 순간부터 연세대만을 목적으로 논술 준비를 시작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는데 이제 연고대, 성대 포함해서 같이 이제 목표를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미리미리 어느 정도 학종에서 좀 목표하는 목표하는 대학들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현역 친구들이 일찌감치 시작해서 내년도에 연고대를 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마지막은 이제 학생부 관련된 말씀인데요. 아무래도 논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 예전에 논술 전형을 한번 자녀분들을 통해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논술 전형에서도 학생부 반영이 거의 30%나 40%를 요구하고 있는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논술 전형에서 그 논술 실력이 좋은 친구들도 학생부에서 어느 정도 점수 확보가 안 되면 탈락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죠. 이제 그래서 예전 논술 전형에서는 학생부 부담이 굉장히 컸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학생부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를 아예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대학들이 13곳이나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몇몇 대학들을 보면 뭐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그리고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예대.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 몇몇 대학들이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부 반영 비율이 거의 40%까지 요구했었던 대학들이에요. 예를 들어 성균관대,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까지 학생부를 봤었거든요. 경희대도 40%까지 봤었습니다. 근데 이 대학들이 한 2, 3년 사이에 아예 학생부를 폐지한다는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판단은 학교 측에서는 이제 다년간의 논술 경험을 통해서 꼭 학생부 등급이 높은 친구들이 논술 전형에서 실력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서로 무관하다는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논술 전형만으로도 어느 정도 우수한 학생을 뽑았을 때 이제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더 실력을 갖췄다는 부분이 판단이 돼서 학생부를 아예 반영하지 않고 있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옆에 학생부를 반영하고 있는 대학들 중에서도 여전히 30%, 40%를 반영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지만, 10%, 20% 대학 반영하는 대학들이 더 많은 추세인 거고, 심지어는 30%를 보고 있는 대학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녀분들의 학생부가 6등급 안쪽에만 있다면 전혀 학생부 때문에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본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있는 좀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를 20% 보는데, 학생부 20% 보는 교과가 10%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1등급이 10점 만점에 10점을 받는데, 8등급이 9.7점을 받아요. 그럼 1등급과 8등급의 차이가 0.3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 전형 100점 만점이라고 본다면, 1등급과 8등급의 점수 차이가 0.3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거의 의미가 없는 점수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서강대를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내신 1, 2등급을 맞는 친구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친구들이 학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논술 전형에서 서강대를 고려하는 친구들이 3등급부터 아마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3등급과 8등급의 격차는 더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향성이
거의 모든 대학들에서 다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중앙대도 이제 교과 20% 반영하고 외대도 20% 반영을 하는데, 옆에 이제 보시는 카톨릭대는 30%를 반영을 하죠. 거의 1등급에서 7, 8등급까지는 점수 격차가 많이 나지 않는 부분을 아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들마다 조금 편차는 존재하겠지만 6등급 안쪽으로만 학생부가 있다면 1, 2등급과 비교해서도 내가 학생부 때문에 논술 전형에서 피해를 본다는 판단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학교 측에서도 명확하게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자료이고요. 그리고 이런 추세들이 점점 모든 대학들로 확대되고 있어서 이렇게 아까 이제 내년 전형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내년엔 또 학생부 부담을 더 낮추는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경희대 자료를 보시면 5등급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합격생들이 나오는데 1, 2등급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불합격생들이 나오죠. 이 얘기는 즉슨 학생부 등급 때문에 합격생과 불합격생들이 갈리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 이제 논술 성적만으로도 어느 정도 학생부의 그런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학교 측 자료에서도 확인이 되는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대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좀 논술 전형을 여전히 좀 고민하고 계실 때, 선택하실 때 고려하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저 최저 기준, 또 전형 기회가 확대되는 부분, 학생부 부담, 이렇게 네 가지 측면으로 경쟁률까지 네 가지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수시랑 정시 관련돼서 논술 전형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현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이 끝났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여러 이제 학원 프로그램, 특히 이제 썸머 같은 거 많이 활용을 하셔서 남은 기간은 좀 열심히 정시 준비 위주로 시간을 보내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하신 판단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나중에 이제 9월 둘째 주 수시 원서를 쓰시게 될 텐데, 뭐 내신 등급이 1등급, 2등급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 6장 다 학생부로 써도 크게 문제는 없죠. 근데 자녀분들의 수시 등급이 어느 정도 3등급, 뭐 조금 더 높게 하면 2등급 후반부터 시작해서 3등급, 4등급에 있다면 6장을 모두 학생부나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학교들의 레벨이 정해질 텐데 그 대학들보다는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 텐데 아 이게 우리 아이 학생부 기준이나 교과 성적을 가지고 뚫기엔 너무 어렵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논술 전형으로 눈을 돌리시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9월 둘째 주 수시 원서를 작성하고 나면 논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원들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이제 그때 어쩔 수 없이 논술 전형 지원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논술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시작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9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한다면 논술 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석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일 거고 더구나 그 친구들은 정시 준비도 또 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이 두 가지 공부를 그 병행해서 하는 게 굉장히 그 효율적이지도 않고 또 같이 시너지를 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자녀분들이 갖고 있는 학생부 등급이 3등급과 4등급 상황에 있고 어느 정도 그 학생부 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보다는 조금 더 상향 지원을 목표로 하신다면 논술 전형이 효율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저도 이제 학생들 원서 준비하면서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제가 이제 논술 저는 학교도 다 이제 그 골라주는 편인데 어 학생부 같이 뭐 이렇게 육론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제가 학교를 다 골라주죠. 근데 학생부나 교과로 같이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서 학종이나 교과로 굉장히 모험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학종이나 교과로는 모험을 높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안전이나 소신 지원을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는 판단을 하고 모험을 하실 때는 논술 전형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종이나 교과는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그 지원이 되는 거지만 논술은 굉장히 유동성이 큰 시험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에 따라서 자녀분들의 경쟁력이나 완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시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현역 친구들은 내신 위주로 공부를 해온 친구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정시 준비가 굉장히 안 된 상황이 많죠. 그래서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잘 나왔었던 친구들도 실전 그 정시에서 등급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정시 준비가 꾸준히 안 됐었던 이유도 있는 거고, 그 현장에서 주는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학생들도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재수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육모부터 이제 재수생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구모 때 이제 한무더기 들어오기도 하는데 아예 모의고사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실전에만 참여하는 재수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현역 친구들이 정시에서 내가 모의고사 때 꾸준하게 맞았었던 등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재수생들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 학종이 아니라 정시 위주로 어떻게 그 입시를 준비했었던 현역 친구들도 만약에 실전에서 원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 상황에서 또 다른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논술전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친구들은 어느 정도 정시 준비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전체 등급은 그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지만 논술 전형에서 요구하고 있는 뭐 2합이든 3합이든 이제 그런 특정한 최저 기준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경우들이 많죠.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어떻게 논술 전형이 하나의 어떤 구명조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하시면 지금부터라도 논술 전형을 선택을 하셔서 남은 기간을 수시 논술과 또 정시 위주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좀 성공적인 입시를 마무리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과 학생들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교차 지원이 가능해진 상황이어서 이과 학생들이 좀 대학의 선택지를 높이는 목적으로 문과 교차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좀 경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아예 그냥 학교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은 문과 성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번 인문 논술로 경영이나 경제 계열 한번 지원을 해보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들은 본인은 원래 문과 성향이었는데 아무래도 본인의 그 본인 선택보다는 좀 다른 요인들 때문에 이과를 선택한 친구들 중에서 이제 이과 공부 자체가 좀 적응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입시할 때는 문과로 이제 방향성을 돌리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이런 친구들은 문과 공부가 충분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논술 전형에서는 문과 쪽으로 고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과 친구들은 문과 공부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적응을 하면 문과 친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그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 스타일에만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나은 경쟁률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원서 쓸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과생들은 수리 문제가 나오는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아요. 문과 친구들이 수리 문제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리 문제가 출제되는 학교 그리고 수리 문제가 출제되는 그 계열들은 굉장히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계열들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과 친구들은 오히려 텍스트로 풀어내는 부분들보다는 이렇게 수리 문제 같은 부분에 훨씬 더 문과 학생들보다는 거부감이 적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원서를 지원하실 때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리고 다음은 아무래도 논술 전형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가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이 부분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논술 문제라는 것이 모든 학교 스타일이 다 다르지 않습니다. 뭐 연세대 문제가 따로 있고, 고려대 문제가 따로 있고, 성대가 문제가 따로 있고, 경희대 문제가 따로 있고, 그래서 개별 학교대로 다 문제를 다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우리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걸 다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 그 논술 문제로 출제되는 문제들은 다 패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한 9가지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9가지 유형에 준해서 모든 학교들이 자기 학교들에서 요구하고 있는 스타일만 조금 가미를 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출 유형에 대한 이해만 좀 정확하게 갖고 있는 친구들은
실전에서 어떤 문제 유형을 만나도 난이도의 편차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근데 이 기본 핵심 유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문제마다 다 새로울 수밖에 없고 그 난이도를 높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문제에 따라서 답안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답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답안의 완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 논술 문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유형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그 유형에 따라 답안의 내용이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잘 이해를 하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또 그 지원한 이후에는 또 개별 학교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학교 준비가 된다면 충분히 남은 기간 동안에도 실전 대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 역시도 한도 끝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 지원할 때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제가 사회 이슈에 관심이 없는데 논술 전형을 해도 될까요? 제가 뭐 세상 물정 모르는데 해도 될까요? 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논술은 이 학생이 얼만큼의 배경 지식이나 얼마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을 통해서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풀어내는지를 요구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경 지식이 많은 친구들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친구들 중에서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보다는 자기가 아는 내용을 막 풀어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절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자체도 학교 공부에서 배웠었던 특히 이제 탐구 주제랑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문, 윤사, 서양윤, 경제, 정법 요 다양한 탐구 주제랑 많이 주제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그 정시에서 선택했었던 탐구 교과랑 같이 공부할 때도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국어에서 학생들이 독해야 되는 비문학 제시문, 문학 제시문 똑같은 스타일과 똑같은 유형의 제시문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논술 전형을 정시랑 전혀 다른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느끼시기보다는 수능 국어 또 수능 탐구 공부하면서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선택하시는데 그 거부감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연세대 논술이랑 고대 논술 문제를 좀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일단, 연세대 논술, 고대 논술이 가장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논술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대학들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연대 논술이랑 고대 논술은 지금까지 나왔었던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하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논술 문제는, 연세대 논술 문제는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네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수리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 불문하고 수리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수리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먼저 좀 그 필터링이 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한데 수리 문제를 완성적으로 푼다 그래서 무조건 합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과 친구들이 수리만 풀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많이 도전을 하지만 수리 문제는 어느 정도 수리 문제 풀이는 어느 정도 기준선이 되는 거고 그 기준선을 통과한 친구들 중에서 앞에 주어진 세 문제의 텍스트 문제들을 얼마나 잘 풀어내는지를 가지고 이제 그 합격과 불합격에 갈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연대 문제는 좀 장점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지금 보시는 연대 문제 유형이 신유형인데 한 3년 전서부터 문제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전 유형이랑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교나 적용이나 평가 같은 정말 기본 유형에 준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형 연습을 충분히 한 학생들은 현장에서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이제 수리 문제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고, 요게 수원 수투에서 어느 부분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수원 수투 공부가 조금 꾸준히 된 학생들이 일차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영어 제시문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대는 최저가 없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영어나 수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개별적으로 문제에서 최저 기준을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저를 만들었다. 근데 절대 이 최저 기준이 높지는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영어나 수학이 한 3등급 정도, 3등급이나 4등급에 있는 학생들은 좀 어느 정도 풀이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큰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표 그래프 특히 이제 많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학생들이 연대는
2시간 동안 총 2,400자에서 2,600자의 서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시간의 압박감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내 2시간 동안 이 많은 문제, 많은 분량을 풀어내는 부분들이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는 친구들은 절대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시간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자료 해석 부분인 건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충분히 유형 연습만 잘 되면 시간을 굉장히 오히려 더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수리 문제나 다른 텍스트 문제에서 조금 더 시간을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거죠. 이전 유형과 비교해서 문제 난이도 자체는 낮아졌지만 시간의 부담감이 굉장히 높아진 측면이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대 논술 문제는 연대랑 조금 다른 패턴이에요. 지금 문제 자체도 굉장히 적죠. 두 문제입니다. 서술 분량도 더하면 한 1,500자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연대보다 한 약 7, 800자 정도 서술 분량이 적죠. 지금 문제 자체도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열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5개 가운데 셋을 선택하는데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의적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연대 문제 같은 게 답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고대 문제 같은 게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본인이 조건을 만들어서 본인이 선택한 조건 안에서 논리적이고 타당한 내용들을 풀어내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험인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연대에 비해서 굉장히 학생들의 창의적인 부분들이 요구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자, 이제 비교해서 보면, 연대에 비교했을 때는 영어 제시문과 수리 문제가 포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문제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고대가 최저가 3합할로 굉장히 높게 요구되고 있어서 아마 문제 자체에서 영어 제시문과 수리 문제를 추가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좀 그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기본 유형과 함께 대안, 견해 등 심화 유형이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연습이 되셔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술할 때 어떤 부분에서 변별력을 내가 좀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술 분량은 적지만 시간이 80분이에요. 그러면 아까 연대랑 비교했을 때 이 문제 수랑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고대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그렇게 여유롭게 쓸 수 있는 학교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속도감 있는 풀이.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는 현장에서 고민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문제를 받고 제시문을 읽자마자 거의 기계적으로 답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몸으로 익히지 못한 학생들은 실전에서 답안을 완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드뭅니다. 자, 요 뒤에 부분은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총 4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되고, 학생들이 다양한 기출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1시간 조금 넘게 실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이제 해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이 해제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유형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제시문을 어떻게 독해하고 전반적인 답안의 논리적인 흐름을 어떻게 잡고 실제 서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익히게 되고요. 제가 학생들이 쓴 원고는 1대1로 이제 직접 첨삭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좀 살리고 단점은 매주 매주 보완을 하는 식으로 수업은 진행이 됩니다. 수업 이외에는 저는 과제를 많이 그렇게 내주지는 않아요. 근데 반드시 요구하고 있는 리라이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충분히 설명한 내용을 학생들이 뭐 그 말로는 충분히 이해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스스로 다시 풀어내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실력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수업 시간에 써봤었던 답안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써보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 리라이팅도 제가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요. 그래서 수업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는지, 그래서 서술에서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를 또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주 한 주 다양한 문제풀이를 꾸준히 연습한 친구들은 남은 한 석 달, 넉 달 연습을 하면 충분히 실전에서의 완성도는 갖추는 건 문제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뒤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네. 좀 급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로 올해 논술 전형 좀 마무리를 짓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을 통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채팅창으로 질문들을 좀 주시면
저희가 답을 드리기로 하고, 그럼 이제 질문을 주실 동안 이제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네, 앞으로 슬라이드 하나만 넘겨주시면 이제 합격생들 이름이 쭉 나온 것 같은데요. 네네, 잠시만요. 네, 네. 네, 아, 두 음, 장이구나. 음. 이게 다 24년도에 붙은 애들인가요? 네, 작년에 붙은 애들이에요. 어, 그, 혹시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 하나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어,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성대간 친구가 가장 극적인데, 네. 이 친구가 현역 때부터 논술 전형을 했었던 친구거든요. 재수에서 성대를 붙었어요. 근데 현역 때 논술 전형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덤빈 친구는 아니었어요. 고집이 굉장히 세서 제 말을 너무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논술 전형을 하겠다고 온 친구들 중에 그 주변에서 추천을 받고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너 글 좀 쓰니까 음, 한번 논술 해봐라. 또는 뭐 부모님이 너는 책도 많이 읽고 글도 좀 써봤으니까 해봐라.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음, 이제 그런 친구들은 본인들이 글을 좀 만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음,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일 수 있는데 단점인 부분이 뭐냐면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음, 그러니까 이것도 입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성과 내용에서 갖춰져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 기본에 이제 어느 정도 플러스해서 자기 색깔들이 가미가 되면 그게 더 베스트가 되는 건데 그런 친구들은 제가 지적을 하면 자기가 평소에 글을 썼을 때 욕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음, 그런 부분을 잘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작년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수업은 열심히 들었지만 실력이 거의 안 늘었거든요. 첫 해에는. 네. 그래서 첫 해는 뭐 최저도 못 맞추기도 해서 네. 이제 실패는 했는데 재수할 때는 딱 저한테 논술 전형 다시 하겠다고 찾아와서 저한테 처음 한 말이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였어요. 예, 예. 저도 자기도 이제 그 경험을 했나 봐요. 어느 정도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쓴다 그래서 이게 답안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스스로 판단을 해서 재수할 때는 정말 그렇게 연습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수업이나 첨삭에서 얘기해 주는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네. 그거를 본인이 또 녹여내는 연습을 하고, 또 거기에 또 기본적으로 글에 대한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음, 거기에 자기 색깔이 더 덮여지니까, 마지막에는 글을 봐도 너는 어디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친구예요. 음, 그래서, 음, 네, 음. 어느 정도, 연습을 통하면 이게, 음, 이 친구가 정시로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거의 불가능했었던 친구거든요. 네, 음. 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신도고면은 안국 쪽으로 왔겠네요. 맞아요. 네, 안국에 있는 학원이었어요. 안국으로 네, 안국 쪽. 안국 대치강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고 신도고에서 성대 간 친구가 이 친구 하나였다고 제가 들었어요. 볼 수 있죠. 아, 네, 근데 이 논술은 네, 학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네, 예를 들어 성대가 붙으면 네. 서강대도 붙고 중앙대도 붙고 이게 약간 음, 아래쪽 학교들은 쭉 붙는 경향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쵸. 논술은 네,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학종이나 정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송대를 붙었는데 경희대를 떨어지는 일은 맞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논술 전형은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연대나 성대를 논술로 붙은 학생들이 경희대 숙대 떨어지는 일도 있고, 네,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술 전형은 학교별로 난이도나 유형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숙대 문제가 연대 문제보다 압도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연대 붙은 친구들은 무조건 숙대를 붙어야죠. 경희대 무조건 붙어야 되는데 학교 레벨 차이만큼 그 논술 문제의 난이도의 편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논술 연습을 꾸준하게 한 학생들은 실전에서 만나는 문제의 난이도라든지 주제의 익숙도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그날 포텐이 터지는 날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연대나 성대면 대박이 나는 거고, 음, 예. 그래서 아마 학종이나 정시에서는 생기지 않는 일들이 논술 전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음. 최저가 높으라고 보이시나요? 네네. 최저가 높은 학교를 지원하면 합격하는 높아지나요? 네. 어,
그렇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왕 논술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원서를 쓸 때 최저를 높게 잡아서 학교를 지원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최저가 높을수록 뭐 응시 경쟁률이 굉장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높게 나타나더라도 최저를 만족시키는 비율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률의 부담이 많이 낮아집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포함되면 좀 안 되는 일이지만 음, 그래서 이제 정시 공부를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최저 없는 단국대를 합격하는 것보다 최저 있는 경희대를 합격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논술은. 그만큼 이제 최저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레벨이 낮다고 그래서 논술 문제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최저를 높게 잡아서 상위권 대학을 써서 논술 전형을 꾸준히 한 친구들은 오히려 상위권 대학을 진학해서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문학 난도가 낮은 학교들이 있을까요? 라는 말씀 주셨는데, 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최저가 없는 학교들은 문제 난이도가 높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학생들을 많이 걸러야 되잖아요. 그럼 학교들은 불가피하게 문제 난이도를 높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 평가가 굉장히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 없는 단국대, 인하대, 아주대 문제 굉장히 어려워. 네. 연대나 성대 간 친구들이 단국대, 인하대, 아주대 문제 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풀어요? 이렇게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최저가 높은 외대. 네. 문제 굉장히 평이에요. 근데 외대는 최저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2합 4거든요. 근데 경희대나 그 뭐 동국대, 건국대가 2합 5에 비해서는 외대가 2합 3건 조금 높은 최저 기준인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면 최저 기준을 높게 잡으셔서 상위권의 대학을 지원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실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언급이 좀 안 됐는데 네. 올해 가천대 논술이 또 대박이잖아요. 약수령. 네. 뭐 거의 뭐 원서로 건물을 하나 지을 정도일 것 같은데 거기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네. 거기는 뭐 따로 준비들을 그럼 별로 안 하고들 보나요? 뭐 약수. 어, 네, 약수령 논술은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내신 시험이에요. 그쵸? 특히 이제 뭐 국어도 그냥 괄호 넣기고 수학도 문제 풀이고 하다 보니까 내신 준비를 꾸준히 잘한 학생들은 추가적으로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내신 준비가 잘 안 된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문제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편이기도 하고 오히려 그리고 또 수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문과 친구들한테는 또 관건이 되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술형 논술을 목적으로 따로 준비를 하는 건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같은 분이 질문 하나 더 주셔서 네네. 육논술 말고 네. 질문이 하나 더 있네요. 네, 일반적인 개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분들의 이제 학생부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달라지는데 사실 학생부 등급 4, 5등급 있는 친구들은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이 친구들은 그냥 뭐 그냥 나는 육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는 게 속편하게 되는 건데, 이제 학생부가 3등급쯤에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부터는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학생부를 쓰려면 쓸 수는 있지만 눈높이에 앉는 대학들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뭐 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학생부나 교과로는 그렇게 모험을 높게 하시는 건 좋지 않다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어느 정도 안전이나 소신 지원으로 할 수 있는 대학들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시고, 그러니까 상향으로 좀 높게 지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논술 전형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이왕 논술을 하시려면 저는 한 세 장 정도는, 최소 세 장 정도는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술은 어, 학교마다 문제 유형이나 주제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한 군데를 준비하든 여섯 군데를 준비하든 들어가는 품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왕 하시려면 어느 정도 좀 선택지를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 스타일을 보시고 지원 장소나 학교를 권유해 주시는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제 학생이 갖고 있는 최저 기준, 그리고 기본적인 뭐 내신 성적이나 이런 거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또 학생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뭐 서술 스타일이나 또 기본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충분히 고려해서 제가 이제 학교는 아마 이제 안배를 해드릴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거 연장선에서 제가 네. 좀 비슷한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하나를 쓰던 뭐 네 개를 쓰던 들어가는 노력은 비슷하다 논술은, 네. 그러니까 두 개 이상 써라라고 하면 이제 나오는 반론이 뭐냐면, 음, 어쨌든 파이널 기간에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네. 6개를 쓰면 예를 들어 뭐 그냥 이론적으로 6주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파이널에만. 특히 이제 그게 네. 수능 전 학교인 경우에는 수능 공부에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이 경우는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수능 전에 보는 대학들을 꼭 하나씩은 한번 보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정시 공부에 조금 부담이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네. 이제 그 지금 수능 전에 보는 대학들이 있긴 한데 거의 시험을 보더라도 한 달간의 시간적인 여유는 있거든요. 연대도 지금 시험이 10월 12일이기 때문에 그쵸? 연대 시험을 보더라도 한 달에 어떻게 뭐 정시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왜 그러냐면 한 번 실전 경험을 해보는 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연대 논술을 봤어요. 그럼 한 달 동안은 정시만 집중을 하겠다. 그러면 이 친구는 만약에 연대 이제 정시가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논술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런 친구들한테는 수능 전에 한 번 실전 경험을 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줄고 이미 실전을 목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논술 준비를 할 때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기본기를 가지고 수능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시험을 보러 가는 상황이 생겨도 현장에서 굉장히 완성도 있게 답안을 써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두 장, 나는 어떤 대학을 좀 목표로 한두 장만 고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시라면 뭐 예외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세 장, 네 장 이상의 논술 전형을 고려하신다면 수능 전에는 꼭 한 군데씩은 시험을 보는 거를 추천하시는 편이에요. 네. 네, 합격자 명단에 좀 특이한 게 보여서 네. 국민대 영화과는 여기는 아, 이건 저- 저거잖아요. 그 다른 그쵸. 학문이 지름이잖아요, 이거는. 저도 네, 이런 경우들이 해마다 한두 명씩 꼭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논술 전형을 목적으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창과를 지원하고 싶다. 또는 뭐, 이 친구는 영화 이제 전공을 하고 싶었던 거죠. 한예종 근데 같은 경우도 있고. 그쵸, 이제 한예종도 있고. 근데 국민대 영화학 같은 경우 시나리오 실기.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글을 쓰는 시험을 보거든요. 실기 시험 때.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런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그 학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논술 전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우리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글에 대한 기본기를 익힐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한번 들어봐라라는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예, 이제 특수고였죠. 방송국 학생이었는데 영화과를 너무 가고 싶어서 수업을 들었거든요. 네, 이 친구는 시나리오를 전공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작년에 이 서울방송고에서 이 국민대 영화학과 시나리오 실기에 합격한 학생 이 학생 한 명이었다 그랬어요. 음, 오히려 시나리오를 전공했었던 친구들은 다 떨어지고 네, 오히려 제작을 전공한 친구가 합격이 돼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정형화된 글을 쓰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런 내용 안에서 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시간표 좀 알려주세요. 어디서 언제 수업을 하고도 계신지. 네, 지금 제가 채팅방에 좀 그 네, 글자로 말씀을 알려주셔도 돼요.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만 있는 건 아니고 저랑 같이 팀으로 움직이시는 또 다른 선생님도 계셔서 네, 뭐 시간이나 장소는 좀 다양하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다양하게 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나가는 시간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파일로 주시나요? 아니요, 제가 지금 쳐서 아, 드릴게요. 쳐서요. 네, 네. 네, 죄송해요. 하나씩 주시면 네, 토요일 6시 일산. 네. 다 대치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산 대치강, 뭐. 네.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요건 이제 제 시간표를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랑 같이 이제 움직이는 선생님도 계셔서 네, 음. 충분히 장소도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그래서 만약 제 연락처를 좀 남겨드릴까요? 네, 연락처 한번 네, 공유해 네. 주세요. 네, 혹시 궁금하신 점 또 학생 개별적으로 좀 상담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시간표 좀 자세하게 그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논술 문서 관리. 네, 네, 그래서 뭐 바로 연락 주셔도 되고 뭐 네, 저한테 주셔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오늘 다른 질문은 없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네, 것 같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알겠습니다. 네. 인사를 마치겠습니다.